왜 혼자 키우려고 하세요? 재혁 씨도 아기를 온전히 지킬 수는 없잖아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닥만 응시한 채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꼭 안고만 있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2025년 1월 새벽 4시 30분.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며 알람을 끄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아니, 제게는 낮이든 밤이든 항상 어둡습니다. 16년 전 그 화재 이후로 시력은 점점 나빠져 이제는 희미한 빛의 윤곽만 겨우 느낄 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좁은 원룸을 가로질러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은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이 있습니다. 5시 15분. 출근 시간입니다. 저는 해맑은 복지센터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월급 180만 원. 방세 45만 원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135만 원. 먹고 살기엔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낡은 패딩을 여몄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에서 1층까지 매일 아침 이 계단을 걷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나가기 싫다. 복지센터까지는 걸어서 25분 거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음을 듣고 보도블록의 점자 유도선을 지팡이로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빠른 걸음, 조깅하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등교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은 제게 들리지만 저는 그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스쳤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가다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성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불쌍한 이유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16년 전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아직 조용합니다. 청소는 아이들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걸레, 청소기, 분무기. 손에 익숙한 물건들입니다. 1층 복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바닥을 닦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30분쯤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혁 선생님. 한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안녕. 오늘도 청소하세요? 응. 선생님은 매일 여기 계시네요. 저희보다 더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웃으며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제가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오전 10시 쉬는 시간. 저는 복지센터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실내보다는 이곳이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 손수건은 16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연기, 숨이 막히는 느낌,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재혁아, 엄마 손 꼭 잡아. 하지만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연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저를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손수건을 주먹에 쥐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천 조각이지만 이것만이 저와 부모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저를 끝없이 괴롭히는 죄책감의 상징. 재혁 씨, 거기 계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의 복지사였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식당 안 가세요? 괜찮습니다. 배 안 고파서요.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됐습니다. 소의 복지사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혁 씨, 혹시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면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재혁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신한테만 그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당신이었잖아요. 그건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 그 단어가 제일 싫습니다.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16년 전 그날 밤 제가 모든 자격을 잃었습니다. 소의 복지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벤치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요. 저녁 6시 퇴근 시간. 복지센터 문을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겨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다시 25분. 똑같은 길을 되돌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 길을 걸을 겁니다. 문득 어젯밤 꾼 꿈이 떠올랐습니다. 난간 위에 서 있는 저. 그리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재혁아, 미안해.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꿈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이 찾아옵니다. 불길, 연기, 그리고 손을 놓치는 순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뜬 척했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도 그 꿈을 꿨으니까요.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어머니. 재혁아. 하지만 제 손은 허공만 잡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세수, 옷 갈아입기, 가방 챙기기.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5시 20분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월 말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걸었습니다. 지팡이가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 딱, 딱, 딱.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리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은 지름길입니다. 복지센터까지 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도 없고 가로등 불빛도 희미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요. 걷다가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착각이겠지. 저는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가늘고 약하고 거의 꺼질 듯한 울음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골목 한쪽 쓰레기통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도착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너무 약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젖은 신문지, 비닐봉지, 그리고 박스. 작은 종이 박스 하나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박스를 더듬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아기의 작은 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작은 몸. 아기는 얇은 천에 쌓여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추운 새벽 공기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기가 작게 울었습니다. 힘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살아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는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 하지만 놀랍도록 강한 힘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기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패딩 안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해져라. 제발.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얼어 죽을 뻔한 아기를. 위치가 어디십니까?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울음도 멈췄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다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게 무슨. 죄송합니다. 소아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연락이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대에 소아과 의사가 있는 응급실이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병원 안 된대요. 소아과 당직 의사 없답니다. B병원은요? 거기도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 환자는 못 받는데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기가 너무 차갑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30분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느껴지는 차가움. 저는 제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반경 20km 내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대학병원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서 대기 시간이 40분이요?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출발합니다. 하지만 40분. 저는 품 안의 아기를 느꼈습니다.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 40분을 기다릴 수 없어. 일단 제가 먼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고객님 의료 지식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제 집으로. 15분 후 제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살펴봤습니다. 생후 몇 개월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여자 아기 같았습니다. 기저귀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옷도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겨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옷을 벗겼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리고 제 상의를 벗었습니다. 아기를 제 맨살에 안았습니다. 이불을 우리 둘을 덮었습니다. 따뜻해져라. 살아라. 핸드폰을 꺼내 복지센터 김소혜 복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재혁 씨? 지금 새벽 6시인데. 소혜 씨 급합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것,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것,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온 것. 소혜 복지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0분 후 소혜 복지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간이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35.5도. 저체온증이에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재혁 씨가 잘하셨어요. 그녀는 재빨리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은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에는 가야 해요. 119에서 시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40분 거리에다가 대기까지 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네요. 소혜 복지사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D소아과 의원이죠? 혹시 지금 진료 가능하신가요? 아, 원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다른 소아과는? 네, 알겠습니다. 몇 군데 더 전화를 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라 문 연 소아과가 없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간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왕진을 부를 수 있을지. 30분 후 그녀가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가 오는 길에 있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는 해줄 수 있대요. 1시간 후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여러 도구를 꺼내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체온은 36.2도까지 올라왔네요. 심박수도 정상이고
다행이에요.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아기 상태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 대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차가운 응급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따뜻하게 안정을 취하는 게 나아요. 그럼 월요일에 소아과가 정상 운영되면 그때 데려가세요. 그 전까지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23시간마다 분유 먹이시고 기저귀 갈아주시면 돼요. 간호사는 가방에서 분유와 젖병, 기저귀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분유 타는 법, 젖병 소독하는 법, 기저귀 가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손으로 더듬으며 배웠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시구나. 괜찮아요. 손으로 느끼면서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떠난 후 저는 소해복지사와 둘이 남았습니다. 재혁 씨. 소해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아동보호기관은 월요일에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기 상태로는 낯선 곳으로 옮기는 것도 위험하고. 그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혁 씨가 월요일까지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도 못 가고 보호기관도 문 닫았고. 재혁 씨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재혁 씨 아기 다루는 거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하지만 재혁 씨, 당신은 이미 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틀만 더 지켜주세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바로 와서 데려갈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기를 돌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눈도 안 보이고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작은 손. 병원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작은 생명.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만요. 소해복지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혁 씨. 정말 고마워요. 소해복지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작은 생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틀. 월요일까지 이틀입니다. 고작 이틀인데 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 손수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천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의 따뜻한 감촉이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아기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틀만. 내가 너를 지킬게.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겨울. 그 안에서 저와 아기는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이틀을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1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아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바닥에서 깼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지켜보다가 어느새 고개를 떨어뜨렸나 봅니다. 으앙, 으앙. 작지만 또렷한 울음소리.
저는 황급히 일어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손으로 아기를 더듬었습니다. 이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다가 벗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건가? 아니면 기저귀?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손으로 기저귀를 만져봤습니다. 축축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해. 저는 소해복지사가 놓고 간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기저귀 매트. 아기를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나? 간호사가 시범을 보여줬지만 막상 혼자 하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테이프를 찾아 더듬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테이프를 떼어내고 기저귀를 벗겼습니다. 물티슈로 닦아야 합니다. 물티슈를 꺼내 아기 엉덩이를 닦았습니다. 너무 세게 닦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새 기저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기 엉덩이 밑에 넣으려 했는데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아, 이쪽이 앞이구나. 다시 뒤집어서 넣었습니다.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왼쪽, 오른쪽. 됐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헐렁했습니다. 테이프를 제대로 안 붙인 건가? 다시 떼어내고 붙였습니다. 이번엔 너무 꽉 조인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불편한지 다시 울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세 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겠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남긴 분유통과 젖병이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야 하고 70도로 식혀서 손으로 가스레인지를 더듬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젖병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헹구고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불을 끄고 조금 식혔습니다. 70도. 어떻게 알지? 손가락을 물에 살짝 담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다시 담가봤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젖병에 물을 부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한 대로 120ml. 분유 스푼으로 분유를 떴습니다. 1스푼, 2스푼, 4스푼. 젖병 뚜껑을 닫고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왼팔로 아기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젖병을 들었습니다. 젖병 꼭지를 아기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먹어야지. 응? 꼭지를 입술에 살짝 댔습니다. 아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먹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아기가 입을 벌렸습니다. 꼭지가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먹는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가 열심히 분유를 빨아먹었습니다. 작은 입에서 꿀꺽꿀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먹는구나. 분유가 반쯤 줄었을 때 아기가 빨기를 멈췄습니다. 다 먹었어? 간호사가 트림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제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몇 번 토닥이자 아기가 작게 트림을 했습니다. 잘했어. 아기를 다시 눕혔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감촉. 16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 오전 11시.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 씨?
저예요, 옆집.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재혁 씨, 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아기를 발견한 것, 병원을 찾지 못한 것, 월요일까지 돌보게 된 것.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요즘 세상이 그래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래도 재혁 씨가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혁 씨, 아기 혼자 돌볼 수 있겠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어휴, 답답해라. 잠깐만 기다려요. 할머니가 나갔다가 10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애기 옷이에요. 우리 손녀 어렸을 때 입던 건데 아직 깨끗해요. 그리고 이건 아기 담요. 할머니, 괜찮아요. 어차피 안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따 점심 때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게요. 재혁 씨도 먹어야지. 할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참 예쁘게 생겼네. 이 추운데 버려지다니. 불쌍한 것.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 씨, 이틀이라도 이 아기한테는 행운일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돌봐주니까. 저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지.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옆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아기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배가 고픈 걸까요? 분유를 먹인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분유를 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익숙했습니다. 아기에게 먹이려 하는데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뭐가 문제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아기를 만져봤습니다. 이마가 조금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열이 나는 건가? 식은땀이 났습니다. 소혜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혜 씨, 아기가 계속 울어요. 분유도 안 먹고. 이마가 뜨겁나요?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체온계로 재봐요. 아침에 놓고 간 거. 저는 가방을 뒤져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아기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삐삐삐. 37.2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정상 범위예요. 혹시 방이 너무 덥지 않나요? 저는 히터를 확인했습니다. 최대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낮춰보세요. 너무 더우면 아기가 불편해할 수 있어요. 히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서 걸어보세요. 가볍게 흔들면서요.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아기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노래를 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웠겠다. 추웠겠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기의 울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깰까봐. 저녁 7시. 할머니가 미역국과 밥을 갖다 줬습니다. 아기는 잘 자고 있네. 재혁 씨도 밥 먹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 쟤 역시 품에서만 잘 자는 것 같던데. 신기하네. 그런가요? 그럼요. 아까 내가 안아보려고 했더니 바로 울던데. 당신이 안으니까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럴까요? 글쎄요. 아기들은 알아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지켜주려 하는지. 할머니는 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틀이지만 이 아기한테는 평생 기억될 거예요. 첫사랑처럼요. 혼자 남은 방. 저는 잠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고작 이틀입니다. 월요일이 오면 이 아기는 떠날 겁니다. 누군가의 품으로 갈 겁니다. 저보다 나은,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에게로.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요? 밤 11시. 아기가 깼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능숙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을까?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너를 버린 사람은 누굴까? 왜 버렸을까?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움푹 들어간 뺨을, 거친 턱수염을. 추하지? 아저씨 얼굴. 아기가 손가락으로 제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슬퍼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틀이지만 너를 만나서 고마워.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 히터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 이런 게 행복인 건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새벽 2시. 아기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분유를 탔습니다. 이제는 더듬지 않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3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쉿. 자자. 자야지. 아기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불길도 연기도 어머니의 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따뜻한 봄날 아기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따뜻함. 아기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함께 잠들었습니다. 침대 한쪽에 아기를, 다른 한쪽에 저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밤새 몇 번이나 깼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일 아침이면 소해복지사가 올 겁니다. 아기를 데려갈 겁니다. 이틀.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깼습니다. 울지 않고 조용히 깼습니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 하는 소리. 저는 손을 뻗어 아기를 만졌습니다. 일어났구나.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꼭 쥐었습니다. 배고프지? 분유를 타러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 끓이고 식히고 분유타고 흔들고 아기를 안아 먹였습니다. 아기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힘차게 건강해지고 있구나. 트림을 시켰습니다. 아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작은 무게, 제 어깨가 이렇게 쓸모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소의 복지사였습니다. 재혁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기 옷이랑 필요한 것들 좀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밤에 잠 못 주무셨죠? 조금요. 소의 복지사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어머,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토요일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그녀는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체온, 피부 상태 반응.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재혁 씨가 아니었으면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소의 복지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올 거예요. 아기를 인계받아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건 재혁 씨가 작성해야 할 발견 경위서예요.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아기를 발견했는지만 적으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물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릴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소의 복지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발견 일시 1월 25일 새벽 5시 30분. 발견 장소 광명시 동골목길 쓰레기통 옆. 발견 당시 상태 생후 약 3개월로 추정되는 여자 아기 저체온증 상태.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 아래쪽을 더듬어 이름을 썼습니다. 박재혁.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서명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소의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재혁 씨. 현장에서 이거 발견했대요. 그녀가 제 손에 뭔가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기가 있던 박스 안에 있던 쪽지예요. 경찰이 현장 조사하다가 찾았대요. 재혁 씨는 어두워서 못 보셨겠지만 저는 종이를 만졌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소의 복지사가 조용히 읽어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라. 엄마가. 그 짧은 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어요. 울면서 쓴 것 같아요.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 아기를 버린 사람도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아기.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찾으려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소의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기는 아마 입양될 거예요. 좋은 가정으로 갈 거고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래야죠. 재혁 씨.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이 아기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소의 복지사가 떠난 후 저는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쪽지가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나 봐.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었던 거겠지. 아기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나도 그래.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없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은 것 같아. 아기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너한테도 미안해. 이틀밖에 함께 못 있어줘서. 오후 3시.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재혁 씨, 내일 아기 보낸다면서요? 네.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는 복이 많아요. 재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는 당신 얼굴 보면 알아요. 이틀 동안 많이 변했어요. 제가요? 그럼요. 토요일에 처음 아기 안고 있던 모습,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던데. 그때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빠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이틀 동안 아기를 돌봤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저녁 7시.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안고 걸었습니다. 너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재혁이야. 박재혁. 아기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너한테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틀 동안만 함께 있는 사람이. 봄. 입에서 저절로 나온 단어였습니다. 봄이. 너 같은 애는 봄이라는 이름이 어울려. 아기가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새로운 시작 같은.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봄이야. 나는 내가 봄처럼 자라면 좋겠어. 따뜻한 곳에서 사랑받으면서.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언젠가 봄을 맞이할 겁니다. 저 없이도. 밤 10시. 아기를 재우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와서 봄이를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텅 빈 방, 텅 빈 하루, 텅 빈 마음. 원래대로.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틀 동안 저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 엄마. 저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이 행복이 내일 사라진다는 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의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손을 쥐어주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내일. 좋은 곳으로 가. 목이 메었습니다.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손을 뻗어 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잊어도 괜찮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잊는 게 나을 거야. 나 같은 사람. 하지만 봄이의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자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봄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살려줘서.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봄날 햇살 가득한 공원. 봄이가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된 봄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새벽 6시.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됐습니다. 보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보미 옆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보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작은 이마, 오똑한 코, 부드러운 뺨. 이 얼굴을 만져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봄아, 일어나. 보미가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야. 분유를 탔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하나하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게 마지막이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30분 후면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올 겁니다. 저는 보미를 안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봄아, 잘 살아. 행복해야 해.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줘. 이틀 동안 너랑 함께 있었던 눈먼 아저씨를. 보미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미의 작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너 가져. 이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근데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이걸 보면 누군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 보미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월요일 오전 8시 50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미를 안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10분 후면 보미를 보내야 합니다. 보미가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봄아. 마지막으로 불러봤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9시보다 일찍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혁 씨시죠?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한 명이 더 따라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미선 팀장이고요. 이쪽은 박수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 아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 제가 안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말 작네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 씨? 네. 천천히 보미를 내밀었습니다. 김 팀장이 보미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보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 왜 이러지? 배고픈가? 박 사회복지사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미는 계속 울었습니다. 재혁 씨, 언제 분유 먹였어요? 한 시간 전이요. 그럼 배고픈 건 아닌데. 기저귀는 30분 전에 갈았습니다. 김 팀장이 보미를 이리저리 흔들어 봤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재혁 씨가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저는 보미를 다시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울음이 멈췄습니다. 보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김 팀장과 박 사회복지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 재혁 씨한테만 안기네요. 김 팀장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제가 다시 안아볼게요. 보미를 받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돌아오자 멈췄습니다. 3번, 4번. 똑같았습니다. 김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경우네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아기가 재혁 씨를 부모로 인식한 것 같아요. 부모요? 네. 이틀 동안 재혁 씨가 돌봐주셨잖아요.
아기한테는 그 시간이 각인된 거예요. 박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원래 아기들은 주 양육자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냄새, 목소리, 심장 박동. 이런 걸로요. 저는 보미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부모?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김 팀장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데려가야 하긴 한데 그때였습니다. 보미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갑자기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보마? 손으로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김 팀장이 급히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봄이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삐삐삐. 38.7도. 고열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분유도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힘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박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119 부를까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도 119 불렀는데 병원을 못 찾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저는 보미를 꼭 안았습니다. 토요일에 갔던 병원 시대학병원으로 갈게요. 혼자 가시게요? 눈이. 괜찮습니다. 택시 타면 됩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보미는 저만 알아보니까요. 오전 9시 10분. 보미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팀장이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네. 택시에 탔습니다. 시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출발했습니다. 보미가 제 품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봄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손으로 보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16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쓰러진 저.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아버지가 다시 들어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재혁아,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구하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지키지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보미를 지킬 겁니다. 20분 후 시대학병원 응급실. 여기 아기가 고열이 있어요. 접수대에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체온이 어떻게 되세요? 38.7도요. 30분 전에 쟀는데 다시 체온을 쟀습니다. 39.2도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보미를 진찰했습니다. 발견한 지 며칠 됐죠? 이틀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추운 곳에 있었는지 모르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있어요. 의사가 청진기로 보미의 심장과 폐를 들었습니다. 호흡음은 괜찮은데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간호사가 보미의 작은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보미가 울었습니다. 저는 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봄아. 금방 끝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0분. 저는 보미를 안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미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열 때문에 힘든 것 같았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길.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급성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예요. 감기요? 네.
하지만 이 아기 나이에는 고열이 위험할 수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입원이요? 최소 23일은 지켜봐야 해요. 열이 떨어지고 안정되면 퇴원할 수 있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아버지세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이틀 동안 돌봐준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호자 연락처를.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유기됐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동보호기관에서? 네. 오늘 인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의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은 해야 해요. 선생님 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가 필요해요. 이야기 선생님한테만 안정되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선생님이 같이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보미를 보았습니다. 아니, 볼 수는 없었지만 느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미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보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병원에 왔습니다. 재혁 씨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23일 입원해야 한대요. 네.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혁 씨가 계속 돌보시기엔.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보미가 나을 때까지. 하지만 재혁 씨도 직장이 있으시고. 괜찮습니다.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며칠 쉬겠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보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미는 제가 있어야 안정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김 팀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퇴원할 때까지는 재혁 씨가 돌봐주세요. 저희는 퇴원 후에 다시 인계받겠습니다. 네. 김 팀장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보미와 함께. 보미의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8도대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병원 식당에서 사오실래요? 아기는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드셔야죠.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 같으시던걸요. 아까부터 계속 아기 손잡고 계시고 한시도 안 떨어지시고.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보미의 손을 보았습니다. 작은 손. 제 손가락을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16년 전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보미와 이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전히 보미 옆에 있습니다. 이게 운명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간 것, 보미를 발견한 것, 병원을 찾지 못해 집으로 데려온 것, 그리고 오늘 보미가 아파서 다시 함께 있게 된 것.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봄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너는 나한테 온 걸까? 보미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자면서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보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마워, 보마. 나를 살려줘서.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습니다. 보미의 손을 잡고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재혁아, 엄마.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아들. 엄마, 나는 이제 괜찮아. 너는 이제 괜찮아. 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기를 지켜줘.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사랑하는 만큼 자격이 생기는 거란다.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미의 열이 37도대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대로만 가면 목요일쯤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목요일이요? 네.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열이 완전히 내려가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보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요일.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면 보미는 퇴원하고 아동보호기관으로 갈 겁니다. 이틀. 또 이틀입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틀, 그리고 지금부터 목요일까지 이틀. 고작 며칠입니다. 하지만 이 며칠이 제 인생 전부 같았습니다. 소해복지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재혁 씨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새 보미를 지켜봤습니다. 열이 다시 오르지 않는지, 호흡은 편한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복지센터에는 연락하셨어요? 네. 일주일 휴가 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아기는 목요일에 퇴원하는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소해복지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혁 씨, 너무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병원에 있을게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할게요. 끝까지. 소해복지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혁 씨 혹시 이 아기를 입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입양이요. 재혁 씨가 보미를 입양하는 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눈도 안 보이고 돈도 없고 저는 사랑은 있잖아요. 소해복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 씨, 당신이 이 아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 눈빛, 목소리, 손길. 전부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건 입양 자격 요건 따져보면요, 재혁 씨도 가능해요. 장애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양육 의지가 있으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미한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환경이요? 네. 저보다 훨씬 나은 부모님. 볼 수 있고 능력 있고 보미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재혁 씨. 보미는 행복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불행해져선 안 돼요. 소해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춰봐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보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링거를 떼고 분유도 잘 먹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웃기도 했습니다. 보마 많이 나았구나. 보미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정말 신기한 애야.
보미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 우. 제 목소리를 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마. 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해. 이웃 할머니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재혁 씨, 여기 미역국이랑 반찬 좀 가져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아기는 많이 낳았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보미를 보며 웃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어. 재혁 씨, 이 아기 입양 안 할 거예요? 할머니, 뭐?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당신처럼 이 아기 사랑하는 사람 없는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보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미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좋은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재혁 씨는 세상을 못 본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은 눈은 안 보여도 마음으로 세상을 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미한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평생.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 저는 보미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후회.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행복이 아니라 보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보미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보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퇴원이고 보미는 아동보호기관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보마.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너는 행복해야 해. 보미가 자면서도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나 같은 아빠는 내게 부족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보미의 친엄마가 쓴 쪽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라. 엄마가. 이 글씨를 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어서.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나도 내 엄마처럼 목이 메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보내야 해. 의사가 왔습니다. 최종 검진 결과 괜찮네요. 오늘 퇴원 가능합니다. 네. 보호자 연락은 하셨어요? 네, 곧 오실 겁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마, 오늘이야. 보미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오늘, 우리 헤어져야 해. 목이 메었습니다. 너는 좋은 집으로 갈 거야. 나보다 훨씬 나은 부모님 만날 거고. 보미가 제 입술을 만졌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보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줘.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보미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였습니다. 마지막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하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보미를 안고 병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보마, 여기가 우리가 함께 있던 곳이야. 여기서 내가 아팠고 나는 너를 돌봤어.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보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 보마. 나를 살려줘서. 김 팀장이 도착했습니다. 재혁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퇴원 수속은 다 끝났어요. 이제 아기를 인계받겠습니다. 저는 보미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보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이마, 오똑한 코, 부드러운 뺨. 봄아, 잘 살아. 보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보미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도 놓고 싶지 않아.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보미를 위해서 저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미의 작은 옷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이거, 너 가져. 이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근데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이걸 보면 누군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 천천히 보미를 김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보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제 팔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 씨, 아기가 가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빨리 가주세요. 재혁 씨,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세요. 저는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팀장이 보미를 안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보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텅 빈 병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고 으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후회와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보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보미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해복지사였습니다. 재혁 씨.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밖을 바라보며 집에 가셔야죠. 네. 재혁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 소해복지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에요. 보미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소해복지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보미는 좋은 가정으로 갈 거예요. 재혁 씨가 걱정하시는 그런 환경으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혁 씨. 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복보다 보미의 행복을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히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침대에 보미가 누워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아니, 볼 수는 없었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봄아. 혼잣말처럼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미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 영원히.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장을. 이게 맞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보미는 행복할 거야. 나보다 훨씬 나은 곳에서.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보다 더 큰 공허함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보미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청소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그 무의미한 반복으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보미는 이제 없으니까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미가 보였습니다. 아니, 볼 수는 없지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 부드러운 뺨, 따뜻한 숨결. 봄아, 잘 자고 있니?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새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16년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겁니다. 하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평생.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봄날 햇살 가득한 공원. 보미가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보미가 행복하다면 꿈속에서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습관적으로 옆을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맞다. 보미는 없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근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점자 유도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지팡이가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재혁 씨, 오랜만이에요. 한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졌어요? 소혜 씨한테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일하시는 거죠? 네. 저는 창고로 가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걸레, 청소기, 분무기. 손에 익숙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엔 이게 내 전부였는데 복도를 걸레질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미를 처음 안았던 순간,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감촉, 분유를 먹일 때 꿀꺽꿀꺽 소리, 기저귀를 갈 때 서툴렀던 제 손. 그만 생각하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혁 선생님.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응. 안녕.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일주일이나 안 오셨잖아요. 아니, 그냥 볼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별거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해요. 슬픈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우는 것 같은 목소리예요. 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위로해 드릴까요? 그 작은 손. 보미의 손처럼 작고 따뜻한 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정말요? 응. 가서 놀아. 아이는 뛰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복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 씨. 소의 복지사였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점심 안 드세요? 배 안 고파서요.
소해복지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혁 씨,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소식 듣고 싶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요. 건강하고요. 김 팀장님이 잘 돌보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소해복지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양 희망 가정이 나타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죠?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부부예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아이를 정말 원하는 분들이래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보미를 만나보기로 했대요. 괜찮으면 곧바로 입양 절차 진행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재혁 씨. 소해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보미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했죠. 매 순간. 그럼. 하지만 안 돼요.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월급 180만 원 받는 청소부예요. 원룸에 살고 저축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혜 씨도 알잖아요. 소해복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미한테는 밥도 제대로 먹여야 하고 옷도 사줘야 하고 학교도 보내야 하고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재혁 씨. 그리고 입양심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 뭐라고 쓸 건데요? 시각장애 3급, 저소득층, 독거남성, 안정적 양육 환경 없음. 재혁 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보미를 사랑하는 건 제 마음대로지만 보미를 키우는 건 현실이에요. 그 부부가 보미를 키우는 게 맞아요. 보미를 위해서. 소해복지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혁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을 아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재혁 씨,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장 보고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네. 같이 가요. 할머니는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것 같아요. 입양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왜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돼요? 후회되죠. 매 순간. 그럼.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보미를 위해서.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재혁 씨, 당신은 틀렸어요. 네. 당신이 보미를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아서예요. 할머니, 저는 돈이 없어도 눈이 안 보여도 사랑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시도조차 안 해보려고 하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렵죠? 실패할까봐. 보미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네. 하지만 제 역시 시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르세요. 입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류도 복잡하고 심사도 까다롭고 제 조건으로는. 그래요. 어렵겠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포기하기 전에. 할머니, 제 역시 당신이 후회하는 건 보미를 보낸 게 아니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거예요. 맞아. 나는 싸우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걸까? 핸드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음성으로. 시각장애인 입양 가능한가요? 검색 결과를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장애인도 입양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입양 절차,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복잡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고 싶은가? 네. 보미를 키우고 싶은가? 네. 두려운가? 네. 그래도 시도하고 싶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재혁아, 엄마, 왜 울고 있니?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두려우니? 보미를 불행하게 만들까 봐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혁아, 16년 전 그날 밤 기억나니? 네. 아버지가 너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을 때 나는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을까? 뭐라고요? 위험했잖아. 아버지도 죽을 수 있었잖아. 그럼 나는 아버지를 말려야 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말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니까. 엄마, 재혁아, 보미를 키우는 게 두렵니까? 당연해. 실패할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그럼.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이라고. 어머니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용기를 내. 아들아. 내 행복을 위해서.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맞아요. 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소외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혜 씨. 재혁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입양.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재혁 씨. 현실적으로요. 제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소외복지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경쟁 가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가정을 선택하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조건이 정말 좋아요. 서울 아파트에 살고 남편 연봉도 높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아이 돌볼 시간도 충분하고. 알겠습니다. 재혁 씨 미안해요.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섰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거였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도라도 해보라고. 하지만 시도해봤자 결과는 뻔했습니다. 제가 입양 신청을 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보미는 그 부부에게 갈 겁니다. 이게 현실이야. 복지센터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봐.
아빠, 나 그네 태워줘. 가족들의 목소리. 저는 저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미와 함께 미안해, 봄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 아빠가 될 수 없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평온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지. 보미는 좋은 가정으로 갈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부모님을 만날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봄아, 행복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보미를 처음 만난 날부터 목요일 보미를 보낸 날까지. 하지만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6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던 저를 보미가 깨웠습니다. 고마워, 봄아.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보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3개월 후 4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복지센터 뒷마당에 앉아 그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개월. 보미를 보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봄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새 부모님은 좋은 분들일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2번째 달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일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반복되는 하루들이 천천히 상처를 덮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달.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재혁 선생님.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무릎 까졌어요. 저는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봐. 많이 아파? 네. 피나요. 괜찮아. 이리 와. 저는 아이를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 상처를 닦아주고 붙여줬습니다. 다 됐어. 이제 안 아플 거야. 고마워요, 선생님.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듣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웃음소리.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소리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들의 소리에 아이들의 필요에. 3개월 전 보미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복지센터에서 그냥 청소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쳐도 우는 것을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미가 바꿔놨습니다. 짧았지만 보미를 돌보는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저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치면 치료해주고 울면 위로해주고 배고파하면 간식을 나눠줍니다. 여전히 청소부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입니다. 소외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재혁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아이들이 재혁 씨 얘기 많이 해요. 친절해졌다고, 잘 웃는다고.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 변화예요. 소외복지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혁 씨, 보미 소식 듣고 싶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듣고 나면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소외복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봄이는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정말 좋은 가정으로 갔어요. 사랑받고 있고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재혁 씨. 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복보다 보미의 행복을 선택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소해복지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 씨, 이제 당신도 행복해지세요. 그게 보미가 바랄 일이에요.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따뜻한 봄 햇살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봄이 지금 어디선가 이런 햇살을 받고 있을까? 아직도 생각합니다. 매일.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따뜻하기도 합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봄이 친엄마가 쓴 쪽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라. 엄마가. 이 엄마의 마음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어서.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나도 당신처럼 보미를 사랑했어요.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지센터 현관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혁 씨 계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네, 제가 박재혁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들렸습니다. 저희는 보미의 양부모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봄이요? 네. 아기 봄이. 재혁 씨가 돌봐주셨던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재혁 씨를 꼭 뵙고 싶었어요. 저희 딸을 살려주신 분을. 딸. 봄이를.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지센터 상담실. 저는 그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봄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먼저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6개월이 됐는데 벌써 뒤집기도 하고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재혁 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감사드려요. 재혁 씨가 아니었으면 보미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발견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들었어요. 재혁 씨가 병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 보미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며칠 동안 밤새 돌보셨다고. 그리고 이것. 여자가 제 손에 뭔가 쥐어줬습니다. 천조각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건 봄이 옷에 들어있었대요. 재혁 씨가 넣어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어머니의 손수건. 제가 봄이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 이걸 왜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봄이가 크면 이 손수건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어떤 분이 추운 겨울날 봄이를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이 손수건을 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봄이는 2명의 아빠를 가진 거예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아빠, 그리고 키워주는 아빠.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봄이한테는 아빠예요. 영원히. 잠시 후 그 부부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재혁 씨, 봄이가 크면 가끔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삼촌처럼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봄이가 자기 생명의 은인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재혁 씨가 원하신다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봄이를 다시 만난다는 것.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과 손수건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수건을 침대에 놓고 한참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 봄이에게 줬다가 다시 돌아온 손수건. 엄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봄이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봄이가 찾아와 따뜻한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봄이를 다시 만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만나면 또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래, 만나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봄이의 삼촌으로.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재혁 씨, 여기서 뭐 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전에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봄이 덕분이에요. 봄이? 네. 제가 돌봤던 아기요. 저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양부모가 찾아온 것, 봄이를 가끔 만나자는 제안.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네. 재혁 씨, 당신은 봄이한테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봄이는 당신한테 삶을 줬어요. 삶이요? 그럼요. 16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다가 이제 살아있잖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그게 봄이가 바라는 거예요. 네. 노력해 볼게요.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약속해요. 행복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고통도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 봄아.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봄날 햇살 가득한 공원. 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살쯤 된 봄이. 아저씨. 봄이가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봄이를 안았습니다. 봄아. 아저씨, 나 기억해요. 정말? 네. 아저씨가 나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봄아. 나를 살려줘서. 며칠 후 복지센터. 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재혁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배고파요. 선생님, 같이 놀아요. 시끄럽고 정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소혜 복지사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재혁 씨, 이제 정말 선생님 같아요. 제가요? 네.
아이들이 제 역시 너무 좋아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봄이의 손처럼 작고 따뜻한 손. 봄아, 너는 잘 지내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몇 달 후 가을. 복지센터 뒷마당.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양부모의 명함. 전화를 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재혁입니다. 어머, 재혁 씨.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저, 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봄이도 너무 기뻐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부드러운 바람을. 엄마, 아빠, 저 이제 살아갈게요. 봄이와 함께. 아니, 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지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외롭고 아픈 아이들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면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짧았지만 그 일주일은 내 인생의 봄이었다.